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관세 이슈, 줄다리기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각국의 또 글로벌 경제의 체력을 또 알아야지 관세 협상에 또 실마리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항상 그 미국과 그리고 중국 글로벌 시장의 경제 체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달러 자산에 수수료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뭐 현상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수수료하면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이나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험이 포함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건데 이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업의 신뢰성이 이제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데도 이러한 미국에 대한 미국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된 거를 반영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간데도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달러 가치 자체도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셀 USA, 미국 자산을 팔자. 여기에 다 이러한 수수료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은 그 재정 적자 이런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그 부담감은 좀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 전부 네. 경기 둔화나 침체를 우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줄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 늘어나는 게 누적이 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예.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미국 쪽 체력을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일이죠. 중국의 4월 PMI라고 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얻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5.4% 나왔잖아요. 미국과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지만은 우리가 소위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지난 2월과 3월 달에 이 PMI 공급자 관리 지수 중국의 수치가 올라왔어요. 근데 아마 4월 달부터는 3월 중순부터 부과된 이런 관세들 영향 때문에 좀 제조업의 그 공급 관리자 지수 PMI는 좀 소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제 지표는 약간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관세 전쟁 전에 뭔가를 했던 이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러한 관세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정책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은 나름 그 기준치 50을 상회하면서 좀 확장 국면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통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 강국 선언 10년째이잖아요. 보니까 딱 10년 전에 이걸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현재는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중국 제조 202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될 때까지 중국의 네네. 제조업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안에서 중간 목표로 2025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전기차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차량용 배터리는 뭐 60%,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으로 보면 약 한 70%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미국 그 주식 시장을 강타했던 딥시크, 네. AI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홍콩 그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까지 중국 제조 2025 이 목표의 한 86%를 네네. 달성했다. 그리고 반도체와 신소재 부분은 좀 미약하지만은 이건 또 2035년까지 그때까지 1위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중국 제조업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중국이 생산 공장이었다는 만드는 거에 이제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술을 리드해 나가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로 나타난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우리가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하웨이에서 고성능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기사 타이틀에 붙은 게 엔비디아 중국의 또 휘청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데에서는 이게 미국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쟁국이나 경쟁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데는 예. 중국 정부의 또 지원,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들 여러 가지 민관이 합작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예. 이것이 지금 중국의 낮은 물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최종 목표는 세계 1위겠죠? 예, 그렇죠. 아까 중국이. 말씀드린 2049년 되면 예. 1위가 되겠다고 예. 지금. 일단 25년까지는 이뤘으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 좀 거센 추격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쪽에서는 이런 중국이 탐탁치 않아 보일 겁니다. 그렇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지금 미국이 관세 폭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중국 경제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 미중 간의 뭐 통상 마찰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어떤 자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하이엔드 브랜드인 렉서스의 전기 자동차를 뭐 상하이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약 한 3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닛산도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을 뭐 전기 자동차의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일본 제약회사와 독일 제약회사들이 뭐 생산 거점이나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대중국 투자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마도 네. 중국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그 시장과 거대함과 또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한 뭐 20% 이상 줄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은 거로 나타나서 네.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전반적인 대중국에 대한 견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이제 말씀드린 맥이 있는데 미국 달러 위상 이제 금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더욱 더 주목되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 슈퍼 엔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예. 엔화가 상당히 약했죠. 그래서 일본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을 보면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극복을 하는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리턴 수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쌌던 엔화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강세가 될 거로 우리 예상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 그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이제 돌아서고 올해 말까지 지금 정책 금리가 0.5%인데 1% 아니면 1.5%까지 올라간다는 기대도 했었거든요. 네. 관세 이 이슈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킬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엔화가 과거보다 되게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00엔당 지금 1,000원에 육박하고 예. 한때는 이게 800원대였잖아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차익을 통한 어떤 수익의 그 실현,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엔화 자산에 대한 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본 그 일본 주식에 대한 네. 그 순매도가 지난달에 약 한 5억 달러 그리고 그 매수가 3억 달러 해가지고 예. 순매도가 한 2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컸죠. 예. 그 전에는 순매수였다가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러한 자산의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까지 챙겨드렸고요. 그 우리나라로 와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분석 데이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심리도 일정 부분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네. 금리 우리 국고채 3년 기준금 어떻게 보면 지표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표금리 내려온 거에는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그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고 네.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제 내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장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이번 달 5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하반기가 되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하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의 추경 예산 그 편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예. 많이 늦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8%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고 좀 넉넉하게 봐도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그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다 동반해서 나빴어요. 예. 근데 수출은 대외 쪽에서 수요가 결정되니까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부진하면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난해 말부터 내리긴 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좀 보살펴야 됐을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예. 정부는 재정 준칙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을 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소매 판매 지수가 2022년 2분기부터 거의 뭐 11분기, 12분기 정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예요. 우리 GDP에서 50% 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인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나마 지금 정부가 12조? 예, 12조 2천억, 정도, 예. 12조 2천억 원 정도의 필수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인준을 하면 집행이 될 것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 적어도 30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늘려내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경을 국회에서 인증을 해도 빨리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예. 그런 흐름으로 경제 체력들 지속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 3%에서 2.7% 하향할 것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경제 체력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